자, 연준이 금리를 25bp 내렸습니다. 다들 예상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장이 완전히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버렸어요. 아니, 이렇게 뻔한 결정이 어떻게 이런 전례 없는 혼란을 만들었을까요? 오늘 바로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연준의 새로운 현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정말 기가 막힌 한마디를 했죠. 바로 수많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와, 진짜 이보다 더 정확한 진단이 있을까 싶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금리 인하 결정이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건지 그 모순의 실체를 지금부터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균열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두가 예측했던 결정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이 아이러니, 그 원인이 뭐였을까요? 바로 연준이 내세운 그럴듯한 명분하고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차가운 현실 사이에 엄청난 괴리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설명은 이거였어요. 이건 위험 관리를 위한 금리 인하입니다. 일종의 보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선제적인 조치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니, 그럼 이 위험 관리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제일 쉽게 비유하자면 말 그대로 줄타기입니다. 한쪽 발로는 고용시장이 무너지는 걸 막아야 하고요. 다른 한쪽 발로는 물가가 다시 미친 듯이 치솟는 걸 막아야 하는 정말 아슬아슬한 균형 잡기인 셈이죠. 보세요. 연준이 지금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는지 이 표 하나로 딱 정리가 됩니다. 자, 왼쪽을 보면 노동시장이 안 좋으니까 금리 내려야겠다 싶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GDP 성장률은 오히려 올랐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목표치보다 높아요. 이러니 금리를 내리면 안 되는데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까요? 이건 말 그대로 사면초가 상패인 거죠. 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딜레마가 심각해지니까 이게 밖으로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그 첫 번째 희생양이 된 게 뭐냐면 바로 연준의 가장 중요했던 무기, 바로 소통이었습니다. 여러분,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연준이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미리 예고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로 불확실성을 줄여서 시장을 안정시켜 왔거든요. 수년 동안 정말 잘 써먹었던 방법인데, 이제 그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당시 내부 이견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한 연준 관계자가 이런 비유까지 했습니다. 점도표가 꼭 B-52 폭격기 날개 같았다고요. 와, 이 말 한마디가 당시 혼란을 그냥 다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그냥 좀 의견이 다른 수준이 아니었던 겁니다. 연준 내부에 아주 거대한 균열이 생겼다는 명백한 신호였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왜 연준의 메시지가 시장에서 먹히지 않았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주관값만 보면 앞으로 2번 더 금리 내리겠구나 싶죠? 근데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거의 난장판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리를 엄청 내려야 한다고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점을 찍었어요. 이런 중구난방 신호를 받은 시장이 방향을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니었을까요? 자, 이렇게 소통이 무너지니까 여기서 훨씬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바로 연준의 신뢰성 자체가 시험대에 오른 거죠. 결국 기자회견에서 모두가 속으로만 생각하던 그 질문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기자가 파월 의장한테 딱 물어본 거죠. 이제 연준의 2% 인플레이션 목표, 이거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정말 연준의 가장 아픈 곳을 제대로 찌른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5년.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연준이 자기들이 직접 세운 2% 인플레이션 목표를 연속으로 달성하지 못한 기간입니다. 아니, 5년이 넘도록 약속을 못 지켰는데 앞으로 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믿어달라는 거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게 당연하죠. 이게 그냥 신뢰를 잃었다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연쇄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자, 1단계. 사람들이 더 이상 연준이 2% 목표를 지킬까 하는 믿음을 버리기 시작해요. 그럼 2단계로 넘어갑니다.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게 정상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경제 전체에 쫙 퍼지면서 월급 올려달라, 그럼 물건값도 올린다, 이런 임금 물가 상승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3단계에 이르면
연준은 이 통제 불능 상태를 되돌리기 위해서 훨씬 더 고통스럽고 강력한 정책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위기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일지도 몰라요. 연준의 가장 깊숙한 곳, 바로 그 심장부에서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위협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 점의 등장입니다. 전 트럼프 행정부 경제 공문이었던 스티븐 마이란이라는 사람이 연준 이사로 들어왔는데요. 그가 점도표에 찍은 점이 다른 위원들과는 확연히 다른 아주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현대 연준 역사에서 특정 행정부 출신 인사가 이사회에 합류한 것도 처음인데 그가 내놓은 첫 전망부터 노골적인 정치적 메시지로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단순히 정치적인 논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위험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 이사들이 3인 블록을 만들어서 정책 방향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요. 또 시장은 벌써부터 정치적인 압력에 의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연준이 애써서 단기 금리를 내려도 정작 중요한 장기 금리는 요지부동인 그런 이상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4가지의 위기는 전부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첫째, 약해지는 노동시장과 끈질긴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책 딜레마. 둘째,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나침반을 잃어버린 소통의 붕괴. 셋째, 2% 목표가 흔들리면서 근간이 위협받는 신뢰성의 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준의 심장부까지 파고든 정치적 개입의 위협. 이 4가지가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 살켜서 연준을 위한 아주 새롭고 지독하게 불확실한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거대한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를 항해할 때 쓰던 낡은 지도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어졌어요. 정책, 소통, 신뢰, 그리고 독립성이라는 4개의 기둥이 모두 한꺼번에 흔들리는 이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과연 연준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쩌면 가장 무서운 사실은 그들 자신조차 아직 그 답을 모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일 겁니다.